소프라노 임윤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곡을 들려주는 두 곡과 또 봄의 따뜻하고 밝은 노래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두 곡을 연속으로 들려드릴 건데요. 기타리스트 유용사님과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노래, 밤을 꿈꿀 수 있는 나흐토트 트롤면, 좀 지루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신다면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곡 잘 들으셨나요? 네, 제가 아무래도 독일에서 좀 공부를 해서 독일 곡을 여러분들한테 기타와 한 음악을 좀 들려주고 싶었어요. 사실 광주에서는 이렇게 기타와 성악가가 반주 없이 부르는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초연으로 또 들려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곡은요, 한국가 곡이죠. 한국어가 조금 들려야 여러분들이 좀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꽃구름 속의 밝은 곡과 아마 반주가 쿵짝쿵짝하면 여러분들도 몸이 저절로 쿵짝쿵짝 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줄 곡은요, 오페라다 코믹 오페라인데요. 제목이 웃음의 아리아예요. 제가 중간에 이 웃는 웃음은 여러분들의 백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델레라는 역인데요. 하녀이지만 백장님이 무도에서 제가 하녀가 아닌 이런 멋진 옷을 입고 저를 아닌 것을 속이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는 너무 반해서 제가 그거를 웃는 웃음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반응을 해주시고 박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꽃바람
여러분, 좋은 무대, 여러분에게 멋진 공연을 해주신 소프라노 임현희님과 기타리스트 유영상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가님을 모시고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기념 촬영을 먼저 1분 내로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기념 촬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활짝 웃으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안내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계신 곳의 비상구를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보다 나은 강연을 위해 설문조사에 꼭 참여해 주세요. 세 번째, 인스타 해시태그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총 10분을 선정하여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이제 광산 아카데미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2023 광산 아카데미. 그럼 이번 강연을 이끌으실 작가님에 대해서 광산구 박병구 청장님께서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연단으로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도 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한 3사람 정도로 왔어요. 저를 보기 위해서.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 강의도 그때 오셨나요? 예, 그때도 아주 반응들이 좋았는데 이번에는 반응들이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좀 앞에 이제 들어오실 때 좀 번거로웠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편하게 오셨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일을 준비하는 저희들도 이제 기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 공지해드린 것처럼 오늘 그 강의는 좋은 삶은 이제 독서에서 시작한다라는 이제 주제로 강의가 될 건데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좋은 삶은 독서에서 시작한다가 아니라 더 좋은 삶은 더 좋은 삶은 독서에서 시작한다, 이런 이제 기분들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사님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알겠죠? 예,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이제 우리 선생님이신데 유시민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여러분의 다시 한번 힘찬 박수와 함께 유시민 작가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시민입니다. 괜히 왔나 하는 후회를 살짝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원래 한 번 강연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2번 하라 그래가지고요. 똑같은 강연을 2번 연속해서 하는 건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 부총장님이 뭐 소개 말씀을 하나만 하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하겠다고 할 때 사실은 동고성에서 이걸 맡아서 하는데 이제 황강우 선배가 대학 다닐 때 잘 알던 분이기도 하고, 근데 황강우 선배가 부탁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노무현재단에서 일을 할 때 그 김해 봉하마을에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 텍스트 작업을 다 해주신 분이 우리 황강우 대표 형님인 황지우 시인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같이 하면서 그분이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딱 한 번은 이분이 뭘 부탁하시면 무조건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그 황지우 선배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광산구청에서 뭐 한대는데, 광우가 뭐 한대는데 좀 그래서 제가 형님 알겠습니다. 제가 광우 형하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동고성은 이름 가운데 외로울 고자가 있어서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손님이 적게 오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동고성으로 하지 말고 동성림으로 했더라면 더 많이 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은 좋은 삶, 독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너무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서 제 강의 자료는 조금 좁혔습니다. 좀 좁혀서 책하고 노는 또는 책과 사귀는 어떤 방법,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리고 원래 질의응답도 뒤에 해야 되는데 그 강연이 쪼개지면서 시간이 좀 줄어가지고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판에 마음이 내키면 즉석에서 이제 질의할 기회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료를 보기 전에 이제 이 오늘 주제 좋은 삶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이제 드리고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객관적으로 딱 이런 게 좋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살면서 뭘 하는지를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이 되게 4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일이고요, 두 번째가 놀이고요, 세 번째가 사랑 또는 뭐 사랑놀이, 그리고 또 하나가 연대, 봉사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입니다. 되게 이 4가지로 인생이 다 채워진다고 합니다.
여기 물론 잠자고 먹고 하는 건 빠져 있죠. 기본적인 활동은. 근데 이 네 가지를 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쓰는데 좀 줄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 두 번째는 자아실현. 그렇게 나뉘죠. 일하는 거는 주로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고 놀고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자아실현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좋은 삶이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선 생존해야겠죠. 생존 못하면 삶이 없으니까 생존은 기본값으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아실현을 해야죠. 자아실현을 하려면 자아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실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왜 이 두 가지를 할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삶이라는 것은 잘 생존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뭐든 간에. 그러면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지? 그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인데 특히 우리 뇌가 하는 일이 그 두 가지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생존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주변을 살피고 공부를 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되짚고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우리 뇌의 업무고요. 또 하나의 업무가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존재하는 거지?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걸 고민하는 일이 또 뇌가 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원래 우리 자연이 이 생물을 만들 때는 한 가지 임무만 줬다고 그래요. 생존. 이게 우리 뇌는 오로지 생존을 목적으로 유전자가 조합한 기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수준 높게 발전을 해가지고요. 자연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자기 이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고송 같은 인문학 모임은 왜 있냐 하면 내 자신을 이해하는 그 과제 그거를 하려고 만든 모임이죠. 이게 잘 되지는 않는데요. 나를 이해하는 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원래 이게 우리 뇌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업에서 벗어나 있는 일종의 부업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하나가 책이죠. 책은 대부분 지식 정보를 전달하거나 또는 그 책을 쓴 사람이 경험했던 것을 전해주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알아보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가 공부한 것, 생각한 것, 느낀 것,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잘 추려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게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고 또 수월하게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이해해보는, 나를 이해하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이용해서 그걸 하는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이건 뭘 눌러야 넘어가죠? 이건가? 예, 그러네요. 제가 이쪽으로 와도 조명이 따라오겠죠? 이제 안 따라오면 이 시설에 문제가 있는 거 여기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리지 않으려고요. 제목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거 어느 산인지 아시겠죠? 이게 좀 작아요. 제가 사진이 그 무등산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건데 장영재 작가의 사진이에요. 무등산 사진입니다. 저는 책하고 산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지금 한 500여 명 분이 오셨는데 무등산을 10번 이상 올라가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꽤 있으시죠? 무등산을 딱 한 번 가보신 분, 예, 꽤 있으시죠? 예, 안 가보신 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무등산을 몇 번 가야 무등산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100번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등산을 몇 번 가면 또 어떤 식으로 가면 내가 무등산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 번만 가도요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도요 지나다니면서 무등산을 보고 이야기 좀 듣고 자료 검색해 본 다음에 나 무등산 알아. 그거 광주 이렇게 시에 있는데 되게 멋진 암벽이 있는 바위가 있는 산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등산은 상당히 큰 산이에요. 그죠? 물론 지리산만큼 크지는 않지만 또는 한라산만큼 높지는 않지만 우리가 산을 안다, 서울 사람들은 이제 북한산이 굉장히 중요한 산이고요. 산을 안다는 게 뭐지? 어떤 사람은 가서 둘레길만 한번 걷고 오고 어떤 사람은 저기 입석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다는 것이 사실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어요. 알고 모르고 경계가 확실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거든요. 아는지 모르는지가 확실치 않아요. 이 기본 조건입니다. 산을 우리가 한번 가서 산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높은 산일수록 더욱더 그런 것처럼 어떤 책을 한번 읽고 이 책을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읽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내용이 풍성하고 그리고 압축해 놓은 정보가 많고 그리고 그 책에 저자가 담아놓은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한 번 가봐서는 무등산을 알기 어려운 것처럼 한 번 읽어서는 그 책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의 핵심은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그 얘기 하려고 무등산 구경을 했습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제가 잘못 눌렀나 봐요. 예. 제가 오늘 골라온 책은 독일 소설가가 쓴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소설인데요. 그 소설은 제가 이 청춘의 독서라는 책에 그 독후감을 넣어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 청춘의 독서 제가 2009년도 가을에 발간한 책입니다. 그때 2008년 5월달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그해 이제 그 한 달 전에 선거는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정치 그만두고 백수로 지내던 때였습니다. 심심해가지고요. 출근하다가 갑자기 직장이 없어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옛날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은 거예요. 옛날에 읽었던 책을. 그러니까 제가 죄와벌이라는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19살 때 읽었는데요. 고3 때 1박 2일 밤에 한숨도 안 자고 그대로 오후부터 그 다음날 오후까지 24시간 동안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심심해서 그 책이 눈에 띄어서 다시 읽어본 거예요. 읽어봤더니 저 책을 썼을 때 제가 50살이었는데 그러니까 약 30년 만에 읽은 거죠. 다시 읽었더니 되게 다른 거예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죄와벌하고. 여러분 죄와벌 대충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 두냐라는 그 라스콜니코프의 여동생이 나오죠. 두냐. 근데 라스콜니코프하고 소냐는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두냐는 전혀 제 기억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그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그 소설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인물이 두냐였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죠. 이상하다. 30년 만에 똑같은 소설을 읽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기억하고 있던 거하고 이 소설이 다르지? 그리고 이 두냐와 같은 중요한 인물을 내가 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론은 뭐였냐면 그 소설을 19살에 읽어서 그런 거예요. 19살 때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읽으면 그 나이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50살이 돼서 그걸 읽으니까 영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재밌다. 왜 이렇게 이 책이 다르게 느껴지지? 그래서 다른 책들도 좀 읽어봤습니다. 제가 19, 20살에 읽었던 책들 중에 책마다 다 그런 거예요.
이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도 제가 25살쯤에 읽었는데요. 25년 만에 책을 읽었는데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밥 먹으면서 후배하고 하다가 그 후배가 저 출판사에서 있는 후배여가지고 그 책으로 쓰면 재밌겠는데? 그래서 쓴 책이 저 책이에요. 그러니까 무등산을 30년 전에 한번 올라갔는데 30년이 지나고 다시 올라가 봤더니 산은 똑같은 산인데 눈에는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전이라고 말하는 좋은 책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책을 많이 읽는데 나는 집착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좋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도 그것도 잇따라서 읽는 게 아니고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한 40대 이상 된 분들은요 10대 때 20살 무렵에 읽었던 책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읽어보십시오. 지금 아주 이제 20살 안 된 분이거나 아직 30 안 된 분들은 지금 읽고 되게 기억에 남는 책들을 기록해 두세요.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10년 또는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책을 다시 읽어보세요. 아주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이 책은 그런 책이어서 이 책 사서 읽으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소설인데요. 이거는 이 사진은 카트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이 소설은 독일 작가의 소설인데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화 포스터가 이제 여러 나라 버전이 있는데 이거는 프랑스 버전이에요. 원래 독일 포스터는 좀 이 소설의 의미를 잘 못 드러내는 포스터여서 제가 프랑스에서 개봉될 때 그때 나왔던 포스터를 썼습니다. 이게 좀 흐릿한데 구글에서 캡처한 거라 가운데는 벌거벗은 여자가 서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손이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예, 그런 소설인데 이 소설도 제가 25살 무렵에 읽었을 때와 25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읽었을 때 느낌이 아주 달랐던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따 내용 말씀드리고요. 자꾸 엉뚱한 걸 누르네. 예. 이거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설 한국어판이에요. 제가 25살에 읽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이죠. 읽었을 때는 그때는 아직 국제 저작권법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여가지고 이제 막번역해서 냈어요. 그때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걸 봤는데 지금은 이게 민음사판입니다. 표지에 저 여성이 아마 영화 주인공으로 나온 배우의 얼굴인 걸로 추정합니다. 이 소설이고요. 작가 하인리히 벨이라는 작가입니다. 1972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고요. 1971년도에 국제 팬클럽 회장으로 선임되셨던 분입니다. 되게 소설가처럼 생겼죠. 예, 그 옷도 그렇고요. 되게 멋진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고. 이건 다 서지 정보예요. 이 카트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를 보면 작가 이름은 하인리히 벨이에요. 그 서지 정보입니다, 그냥. 예, 그 소설에 보면 후기에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다 꾸며낸 얘기인데, 이 소설은 다 꾸며낸 얘기인데, 지어낸 얘기인데, 혹시 그 내용 중에 이 빌트라는 이 신문하고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의도한 바가 아니고, 또 우연도 아니고, 그냥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후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트라는 그걸 가지고 왔고,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신문이라는 거요. 타블로이드판 신문입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헤드라인이 있죠. 저거는 어떤 유명 인사가 연애를 하는데 그 여자는 현재 스코어 유부녀다. 뭐 그런 제목입니다. 어떤 신문인지 감이 오시죠? 근데 단순히 그런 옐로우 페이퍼는 아니에요. 그 아래쪽 기사를 보면 8.7%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물가 인상률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제목을 어떻게 붙였냐 하면 물가 엄청 올라 이제 쇼핑은 사치, 이런 제목입니다. 되게 자극적이죠. 이건 독일의 발행부 수가 최대인 신문이고요. 1970년대예요. 400만 부를 찍었습니다. 매일. 어마어마한 신문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서지 정보를 제가 드렸고요. 제가 이 소설을 읽었을 때는 그때가 이제 1984년 그 무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어떤 분이 대통령을 할 때냐, 최근에 어떤 청년이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 할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예, 금은 돈으로 가사도우미 아줌마 계좌로 나한테 돈을 보내줬어, 뭐 이런 얘기 요즘 하고 있죠. 그 손주가, 예, 그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제 대통령일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문화공보부하고 지금은 국정원인가요? 그 당시에는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 여기에서 매일매일 보도지침을 내려보내고, 신문방송이 그 보도지침에 따라서 보도할 것과 보도하지 않을 것, 크게 보도할 것과 작게 보도할 것, 제목에서 써도 되는 표현과 쓰면 안 되는 표현,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전부 다 지침을 줬고요. 믿기 어렵지만 모든 언론사, 거의 모든 99%의 언론사들이 그걸 그대로 따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소설을 제가 읽으면서 되게 부러웠거든요. 독일이, 여기는 신문들이 지 맘대로 하는구나. 아니, 물론 못된 짓을 하는 신문이 있다 하더라도 지 맘대로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 맘대로 훌륭한 일을 하는 신문도 있어요. 이 소설에서 알 수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독일은 진짜 민주주의 국가 맞네. 우리는 언제 이렇게 되지? 하이니시 벨 선생님은 독일의 언론 상황에 대해서 저렇게 고발하고 저렇게 문제를 지적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냥 부럽기만 해.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오늘 강연 오기 위해서 이 소설을 다시 또 떠들어 봤거든요. 봤더니 우리 독일 수준은 됐어. 1970년대 독일 수준은 확실히 된 것 같아. 이제는 정부에서 뭘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문사들이 알았어요. 근데 내용은 이 소설에서 묘사한 독일 빌트지보다 더 저질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설 느낌이 또 달라요. 15년 전하고는. 2009년도에 제가 저 소설을 읽었을 때하고는 느낌이 또 다른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산은 올라갈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 굉장히 경치 좋은 산, 괜찮은 산은 여러 번 시차를 두고 가야 그 산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책을 한번 읽어서 나 올해 몇 권 읽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책 속에 책을 쓴 사람이 말하려고 했던 말을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A, B, C를 내가 얻었고,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D, E, F를 또 받고, 세 번째 갔더니 A, C, D는 별게 아니었고 거기에 또 내가 알지 못했던 N, M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나를 잘 알지, 알긴 뭘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때로는 남이 보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 가능성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함부로 결단하고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면 망해요. 왜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꼭 들어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요새. 누군지는 말은 안 하겠지만 그분이 책을 워낙 안 읽으시는 것 같아서 지난 1년간 책 구입비가 제로였다고 그러니까 깝깝하긴 합니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자, 이 소설은 어떤 소설이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이제 소설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소설을 보면
완전히 그 날짜별로 이렇게 써놔가지고 보고서 같아요. 소설이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지만 말씀드리면 이 소설이 1974년 하반기에 나온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인리히 베일이라는 분이 1972년도 11월 달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됐죠. 연말에 되니까. 그리고 약 2년쯤 후에 이 소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설 내용에 보면 1974년 2월 20일 저녁에 이혼 경력이 있는 27살이 먹은 직업이 가사관리인, 프리랜서 가사관리인 카타리나 블룸이 아는 사람이 주최한 댄스 파티에 갔다가 루드비히 괴텐이라는 남자를 우연히 만나서 첫눈에 꽂혀가지고 그날 밤에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자요. 그게 사건의 시작이고요. 나흘이 지난 1974년 2월 24일 저녁에 이 카타리나 블룸이 아는 경찰관 집 초인종을 누릅니다. 경찰관이 나오니까 저기요, 제가 신문기자를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요. 7시간 동안 시내 여기저기 가보고 교회도 가봤는데 후회하는 감정이 전혀 생기지 않아서 자수하러 왔어요. 저를 체포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설은 이 나흘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를 이야기한 소설이에요. 좀 땡기죠? 약간 스릴러 느낌이 나시죠? 아주 단순한 스토리예요. 그리고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를 보면 짜이퉁이라는 신문 때문인데요. 짜이퉁이라는 신문이 소설에 이제 신문 제호로 나오는데 저 짜이퉁이라는 단어는 그냥 신문이라는 독일어입니다. 신문. 일반 명사예요. 짜이퉁이라는 건 신문이라는 뜻을 가진 일반 명사입니다. 근데 이 소설에는 짜이퉁이라는 신문사가 나와요. 그냥 신문입니다. 신문. 이 짜이퉁이라는 신문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보도한 것을 제가 그냥 추린 겁니다. 이 소설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짜이퉁이 이 나흘 동안 카타리나 블룸이라는 이 주인공에 대해서 한 보도 내용이에요. 추리면 첫째, 카타리나 블룸이라는 실명과 얼굴을 노출시켰어요. 카타리나 블룸이 잡혀갈 때 그 자리에 이미 짜이퉁의 사진기자가 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얼굴하고 실명이 공개됐고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첫눈에 꽂혀서 사랑을 나누었던 이 괴텐이라는 남자는 은행 강도이고 살인자이다. 그리고 카타리나 블룸은 강도의 애인이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블룸이 사는 아파트는 꽤 돈이 나가는 중산층용 아파트인데 가사관리, 가사도우미 일을 하는 젊은 여자가 이런 아파트를 살 수 없다. 따라서 강도질한 돈을 분배받은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블룸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데 이 사람은 위장한 공산주의자였다. 정체를 감추고 활동한 공산주의자였다.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있었는데 중병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서 죽었다. 근데 카타리나 블룸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이런 보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카타리나 블룸은 좌파 그룹의 지령을 받고 아주 명망 있는 학자 S의 경력을 파괴하려고 그 사람의 별장의 별장을 괴텐의 은신처로 제공했다. 아파트 구입 자금의 아파트는 융자 받아서 구입해서 원리금을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요. 이 융자를 도와준 변호사가 좌파 변호사다. 그리고 그 좌파 변호사의 와이프는 대학 다닐 때 공산당 활동가였다. 그래서 별명이 빨갱이 트루데였다. 이런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볼 때 이 변호사 부부가 이 루트비히 괴텐의 도피를 지원한 의혹이 있다. 규명해야 된다. 이런 보도를 해요. 그 밖에 제가 다 소개하지 않지만 어머니, 카타리나 블룸의 전남편, 오빠, 고향 동네에 있는 신부, 옛날 고객, 가사관리인으로 일하는 동안 과거 직장 생활을 좀 했는데 직장 동료, 그 다음에 이웃 주민들의 말을 다 보도합니다. 인터뷰를 따가지고요. 하나같이 카타리나 블룸을 비난하는 말들이에요. 전부 다. 이제 이 내용들 이렇게 됐는데요.
이 소설에서 카타리나 블룸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걸 암시하는 대목이 이러다가 큰 사고가 나겠다라고 암시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제 이 대목은 그 카타리나 블룸을 조사했던 경찰관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타리나의 행동에 대해서 카타리나는 이틀치 짜이퉁 그러니까 조사받은 지 이틀째인 거죠. 경찰서 조사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틀치 짜이퉁을 핸드백에서 꺼내보고 이런 모욕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잃어버린 명예를 찾아주기 위해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냐 이렇게 경찰관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세세하게 내 생활에 대해서 묻냐. 물론 당신들이 이렇게 물을 권리가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건 난 이해를 한다. 그런데 신문할 때 나온 이런 사생활에 관한 소소한 사항들이 왜 전부 다 짜이퉁에 보도가 되고 그리고 내가 진술한 대로 보도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왜곡되어서 보도되고 있다. 나는 그건 도저히 납득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대목이요. 이 경찰관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경찰관은 감시하는 경찰관인데 조사받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카타리나 블룸이 너무 억울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신문들을 갖다 줘요. 15장을 가져다가 이렇게 줍니다. 짜이퉁만 읽고 있는 블룸을 도와주기 위해서 블룸이 신문 받은 내용과 그녀가 수행했을 만한 역할에 관해서 철저히 객관적으로 보도한 다른 신문 기사를 15개를 갖다 줍니다. 블룸은 실명을 안 밝혔고요. 그냥 카타리나 B 양이라고만 했고요. 사진도 안 실었고요. 죄가 없는데 무고하게 얽혀 들어간 것 같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도한 신문들이에요. 근데 블룸은 전혀 위로를 못 받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대체 누가 이걸 읽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은 짜이퉁을 읽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이 짜이퉁 아까 빌트 신문을 봤는데요. 제가 보여드렸는데 제가 독일 유학 시절에 되게 놀랬어요. 그리고 이 소설이 생각났죠. 그때도 제가 다니던 이제 대학에 이쪽 뒤쪽으로 가면 대학 내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학의 출판물도 짓고요. 대학에 무슨 물건도 만들고요. 시설 수리도 하고요. 이러는 대학에서 그런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그 앞을 지나가게 돼요. 점심시간에. 그렇게 창문 너머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독일 사람들은 모여서 밥을 먹지 않아요. 각자 다 뭘 싸와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밥을 먹어요. 점심밥을. 근데 모두가 다 손에 신문을 들고 있습니다. 올 빌트지예요. 거기 모든 노동자들이 다 빌트지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 신문 진짜 대단하다. 그런 느낌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아까 앞으로 가서요. 카트리나 블룸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모욕감을 느끼고 붕괴하고 초조해하고 우울해했을까 보면 우선 괴테는 은행 강도가 아니에요. 살인자도 아니에요. 그냥 군복무 중에 탈영했어요. 탈영할 때 그 군인들 봉급이 들어있는 금고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탈영을 한 그냥 탈영병이에요. 절도 탈영병. 둘째, 이 아파트는 그 자기가 가사 관리를 도와준 변호사가 너무 일을 잘한다고 좀 장기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줘서 아파트를 산 거예요. 카타리나 블룸이.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는 공산당이 아니고요. 진폐증으로 죽은 노동자예요. 자기 아버지는요. 그리고 병 중인 어머니는 왜 돌아가셨냐 하면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짜이퉁 기자가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 어머니를 인터뷰한다고 그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충격받아서 돌아가셨어요. 블룸은 어머니 돌아가신 것을 확인을 하고 나오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학자에서는 뭐냐? 명망 높은 학자에서는 누구냐 하면 블룸한테 치근덕거린 옛 고객이에요. 대학 교수고 이름 높은 학자인데 애가 넷이나 있고 와이프도 있는 카타리나 블룸한테 반지도 사다 주고 자기 별장이라고 어제든 줄 알고 열쇠도 떠맡기고 갔어요. 블룸이 그걸 그냥 가지고 있다가 돌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괴텐과 자기 아파트에서 하룻밤을 잔 후에 이 남자는 범죄자인데 난 이 남자가 좋아.
자기 죗값을 치르고 나오면 또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새벽에 자기 아파트의 비밀 통로를 알려줘서 그리고 저 열쇠를 쥐어줍니다. 여 별장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 카트리나 블룸이 한 일의 전부예요. 좌파 변호사와 그 부인이 도피를 지원했다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고요. 전 남편은 이 소설에 표현된 바로는 카트리나 블룸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도 않고 늘 치근득거리기만 하는 놈이어서 자기 어릴 때 결혼했다가 반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오빠는 절도죄로 복역 중이었는데 틈틈이 면회를 가서 영치금도 넣어줬고요. 뭐 다 그런 식입니다. 옛날 가사 도우미를 했던 가사 관리를 해줬던 옛 고객들의 발언도 다 왜곡이 됐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소설에 쭉 나옵니다. 카트리나 블룸이 자기는 자기가 했던 일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짜이뚱 보도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알 수 있게끔 작가가 전달을 합니다. 네. 이게 스토리예요. 그러고 나서 카트리나 블룸이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면 그 기자한테 전화를 해요. 그게 베르너 퇴트게스라는 기자인데 이 카트리나 블룸에 대한 기사를 계속 특정 보도 혹은 단독 보도를 했던 기자예요. 자기가 단독 인터뷰를 자기 아파트에서 하고 싶다고 부릅니다. 이 기자를. 기자가 저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오전에 카트리나 블룸이 집에 오죠. 그리고 들어오면서부터 난잡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카트리나 블룸은 자기 집 우편함에 음란 편지가 쇄도하고 막 그럽니다. 다 공개가 돼가지고. 근데 카트리나 블룸이 그 전화를 하기 전에 지인의 집에서 몰래 권총을 훔쳐오죠. 그러고 들어와서 대화를 꼭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들어오자마자부터 우리 뭐 이러면서 음담패스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트리나 블룸이 총으로 쏘죠. 약 몇 초 동안 그 남자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눈빛으로 카트리나 블룸을 봅니다. 카트리나 블룸이 몇 발을 쏘죠. 그러고 나가서 시내를 배회하고 교회를 가고 근데 반성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서 경찰관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게 소설의 전부인데요. 소설을 소개해드렸고요. 그래서 후기에 하이니히 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은 자유로이 꾸며낸 것이다. 저널리즘의 실제 묘사 중에 빌트와 유사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의도한 바도 우연의 산물도 아닌 그저 불가피한 일일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가셔가지고 포털에서 브런치나 이런 거 검색해 보십시오. 카트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하면 그 책을 읽어본 분들이 여러 비평 독후감을 남겨놨을 거예요. 이제 딱 여기까지입니다. 대부분의 비평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무등산 사진으로 치면 무등산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올라갔다 와서 무등산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과 사귈 때는 그 책을 최대한 알아봐야 돼요. 그 작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은 텍스트예요. 그죠? 소설이든 혹은 에세이든 간에 텍스트입니다. 문자로 써져 있는 텍스트예요. 텍스트 자체가 말을 해줍니다. 근데 텍스트는 뭐냐 하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텍스트는 해석을 해야 돼요. 텍스트 자체가 전해주는 것이 있지만 작가가 어떤 책을 쓴 작가가 그 텍스트의 모든 것을 노출시키지는 않거든요. 어떤 것들은 뒤에 감추어둡니다. 그럼 내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활용하는 경우에 그 책을 제일 잘 활용하는 것은 그 책을 쓴 사람이 그 안에 담아놓은 모든 것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뒷조사를 좀 해야 돼요. 이 텍스트를 작가가 왜 썼을까? 이 소설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이거를 충분히 읽어낼 때에만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무등산 그러면 그냥 광주시에 있는 산이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죠. 무등산은 이 광주 전남에서 뿌리 내리고 사는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산 이상의 의미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타지 사람들은 몰라도. 한라산이 제주도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공간인 것처럼
경주 남산이 경주 시민들에게 아주 특별한 공간인 것처럼 무등산은 컨텍스트 안에서 봐야 그 무등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컨대 4.3의 이야기를 모르고는 한라산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등산 하면 되게 유명한 르뽀가 있죠. 무등산 타잔. 그죠? 아시죠? 연세가 좀 있으신 분 아실 거예요. 강제철거에 저항하면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소설로 만들 만한 사건이죠. 무등산 하면 이 광주 전남 지역의 어떤 역사의식, 어떤 문화적 감각 이런 것들을 집약해서 나타내는 단어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무등산이라는 이 텍스트의 밑에 놓여있는 컨텍스트거든요. 맥락, 배경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오늘 이 소설을 고른 것은 이 배경을 충분히 말씀드리려고 이 소설을 고른 거예요. 이 배경을 알려면 뒷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뭘 뒷조사해야 되냐? 빌트지가 어떤 신문인가? 도대체 빌트지가 어떤 신문이기에 하이니히 벨이라는 노벨상을 받았고 세계 팬클럽의 대표를 지낸 소설가가 특정 신문을 겨냥해서 이런 소설을 썼을까? 되게 이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검색해봐도 그 얘기를 한 비평은 거의 없을 거예요. 두 번째, 하이니히 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소설가이기에 이렇게 특정 신문사를 도마에 올리는 이런 문학작품을 쓴 걸까? 그리고 둘이 왼수가 될 만한 어떤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어떤 계기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이니히 벨이라는 이 소설가는 이런 소설을 쓴 걸까? 이게 뒷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뒷조사를 좀 해봤죠. 우선 빌트지입니다. 이 빌트지는 1970년대 중반, 그러니까 하이니히 벨이 소설을 발표할 시점에서 매일 400만 부를 찍던 신문이에요. 그 당시 서독, 통일 전이니까요. 서독의 인구가 약 6천만 정도일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근데 매일 400만 부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빌트지는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신문이에요. 예, 상업주의 신문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정치 이념으로는 극우 보수예요. 요즘 우리나라 신문이 저런 신문이 많습니다. 어느 신문이라고 할 거 없이. 보수적 극우적 이념과 선정주의를 겸비하고 있는 신문이에요. 그런 신문이었습니다. 그럼 이 신문의 소유주는 누구였나? 악셀 슈프링어라는 사람인데요. 악셀 슈프링어는 이 슈프링어라는 이 회사는 회사 이름도 슈프링어 페얼락,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하면 슈프링어 출판사예요. 그러니까 악셀 슈프링어라는 이 남자는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인쇄소 노동자였어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45년에 창업을 해서 단기간에 저 회사를 그 독일 최대 출판 자본으로 키워냅니다. 여러 개의 신문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빌트뿐만 아니라 디벨트 같은 신문도 있었고요. 무슨 타게스블라트 이런 아주 많은 종류의 지방신문과 전국으로 배포하는 신문들을 가지고 있는, 합병해서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독일 전체 신문시장 점유율이 1970년대 30%. 1등 신문사죠. 이 신문사가 2005년도에 이 프로7, 독일어로 프로7, 그 다음에 SAT1이라는 독일 최대의 상업방송이에요. 종편입니다. 종편. 우리 종편하고 똑같아요. 막 트로트 쇼도 하고 시간 뉴스도 하고 그러는 방송인데 저거 두 개를 슈프링어 회사가 인수합병하려고 연방정부에 신청을 했어요. 독일은 독과점 규제가 심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게 같은 산업은 아니지만 신문하고 방송은 언론으로 관계가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있는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일정 이상 되는 인수합병을 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 신청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논쟁이 벌어졌고 독일 연방정부가 불허합니다. 그 불허 이유는 여론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인수합병은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인수합병이 실패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종편을 막 4개씩이나 만들 때 요 직후에 그걸 만들게 되죠. 몇 년 안 지나서. 그러니까 저 나라는 저걸 막고 이미 하고 있는 종편을 신문사가 인수하는 걸 막았는데 우리는 신문사들이 종편을 만들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비슷해졌어요. 독일이나 우리나. 그렇습니다. 이 신문사는 그런 신문사고요. 하이니히 벨은 어떤 사람이냐? 이분은 1917년도에 켈런에서 났습니다. 원래 가톨릭 신도였고요. 독일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절반씩 있는 나라인데 10대 때 가톨릭 청년회에서 반전 사상, 평화주의 이런 거를 학습을 하고 평화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병역 기피를 하려고 온갖 수단을 쓰다가 실패해가지고 징집이 되죠. 그래서 한 5년 동안 동부전선, 그러니까 중부 유럽 쪽에서 복무하다가 미군 포로가 됩니다. 제가 이제 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안 싸우고 있다가 일부러 포로가 됐다. 그런 해석이 유력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작가로서 활동을 시작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사회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빌리 브란트 총리가 신동방 정책에서 동서독 화해를 도모하고 뭐 폴란드의 무명사비에 가서 무릎 꿇고 이럴 때요. 아주 강력한 3인당 지지자였고요. 그는 사회민주주의자인데 1956년 소련군이 부다페스트를 침략해서 반소민주주의 혁명을 짓눌렀을 때 그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국제지식인 서명에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1968년도는 기성세대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독일 청년들의 혁명, 68혁명이 있었던 때인데 그때 보온에서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집회에 참석해서 연설했고요. 국제 팬클럽 회장하고 노벨문학상을 받고 1974년에 솔제니친이 소련에서 추방되었을 때 자기 집에 솔제니친을 모시죠. 자기 집을 솔제니친의 거처로 제공합니다. 우리 김지아 시인이 감옥에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한테 청원서를 보냅니다. 시인을 석방해달라고. 오지랖이 되게 넓은 분이죠. 1981년도에는 중성자탄 반대 집회 시위에 열심히 했고요. 1983년도에 3인당을 떠나서 녹색당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켈런 태생이어서 켈런시에서 하이니히 벨 재단을 만듭니다. 하이니히 벨 재단을 켈런시가. 그리고 이 벨 재단은 지금 독일 녹색당의 싱크탱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 어떤 분인지 감이 오시죠? 약간 황석영 선생님 생각도 좀 나고요. 김지아 시인 생각도 좀 나고 젊었을 때 김지아 선생님이요. 그러면 이러한 벨이 저러한 빌트지에 대해서 그냥 무단히 저 소설을 쓴 건 아니에요. 왜 썼냐 하면 그럴 만한 계기가 두 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1968년도에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가 전 유럽을 했을 때입니다. 독일에서도 어마어마한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그 와중에 요제프 바흐만이라는 어떤 청년이 그 베트남전 반대 학생 운동을 전국적으로 이끌던 루디 두치케라는 학생 운동가를 총으로 쏩니다. 3발을. 죽지는 않았어요. 유명한 저격 사건입니다. 저것 때문에 시위가 엄청나게 격해졌는데요. 이 바흐만이 체포되었을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날마다 신문을 읽으면서 이 더러운 빨갱이를 처치할 생각만 했다. 두치케는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국가의적 1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때 빌트지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두치케라는 학생운동 리더를 가리켜서 동독의 앞잡이, 독일 청년의 영혼을 더럽히는 빨갱이, 국가의적 1호 이렇게 매일 보도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
저 바흐만이라는 청년이 매일 읽은 신문이 빌트지예요. 그 빌트지를 읽으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놈을 죽여야 돼요.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하이니히 베를 엄청 자극했고요. 언론이 이렇게 증오를 조장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적대감을 부추기는 이런 식의 보도를 계속하게 되면 이 사회가 어디로 가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고 문제를 의식하게 되고요. 이때 빌트뿐만 아니라 디벨트는 텍스트가 많은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빌트가 사진이 많은 신문이라면 빌트라는 게 사진, 그림이라는 뜻이거든요. 독일어로. 정말 사진이 많습니다. 보통 매일매일 나오면 헐벗은 여인의 사진이 한 10개쯤은 나와요. 그 신문에. 그런 신문이에요. 근데 굉장히 극우적이죠. 디벨트는 굉장히 품격 있는 외양을 갖추고 있는데 내용은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가끔 이 신문을 인용한 외신기사, 번역 기사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를 번역하는 기자분들은 저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잘 모르세요. 되게 끔찍한 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전 시위 청년들이 열받았죠. 그래서 슈프링어 회사 본사 건물에 화염병을 던져서 불을 지릅니다. 굉장히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죠. 두 번째 계기는 은행강도 살인사건인데요. 그냥 은행강도 사건이었어요. 독일 남서부의 소도시에서 은행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경비원을 총으로 쏴서 이제 경비원이 죽습니다. 이때 빌트가 이 은행강도 사건이 그 당시 적군파, 항공기 납치하고 막 여인 납치하고 이러던 좌익 테러 단체예요. 적군파의 리더가 바더라는 사람과 마이노프라는 사람 둘이어서 이 적군파를 바더 마이노프 그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바더 마이노프 그룹이 이 살인사건, 살인강도를 저지른 거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아무 증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벨이 슈피겔이라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주간인데요. 발행부수 100만 부 넘어가는 주간지입니다. 여기에다가 빌트가 이런 식으로 사실의 근거 없이 이 은행강도 사건을 좌파 그룹의 테러로 규정하는 이런 방식의 언론 보도는 문제가 있다, 이런 기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슈프링어 쪽 회사 쪽 이제 빌트나 디벨트나 무슨 블라트나 이런 신문들을 동원해서 말을 만들어냅니다. 벨셰비즘. 이 볼셰비즘의 오물라우트만 찍으면 벨셰비즘이에요. 벨셰비키. 예. 벨은 적군파의 친구다. 뭐 이런 보도를 계속 쏟아냅니다. 벨 가족은 테러 위협 때문에 경찰의 신변보호를 요청해야 될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러리스트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경찰이 하이니히 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와중에 어떤 대학 교수인데 하노버라는 독일 중부에 있는 이 공과대학의 페터 브리커너라는 교수가 수사당국에 포착이 돼요. 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나중에 다 무고한 게 밝혀집니다. 완전 무죄로. 사실이 아닌 걸로. 근데 이 사건이 났을 때도 저 하이니히 벨이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에 묘사한 것과 거의 동일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생활이 다 보도되죠. 저 교수의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가정이 거의 풍비박산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죄 선고를 받아요. 무혐의가 됩니다. 그리고 빌트는 전혀 책임지지 않아요. 이 일이 두 번째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 이 소설을 벨이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하이니히 벨이 사감으로 사적인 감정 때문에 쓴 게 아니고 언론이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어떤 개인이 무력하게 인권을 유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혐오와 증오, 대립의 아수라장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좌익이든 우익이든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간에 저널리즘이 보도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벨이 이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슈프링어 계열 신문들이 집중 포화를 쏴대니까 벨이 웅크리고 있다가 폭탄 하나를 되던진 거죠. 이 소설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소설 내면 정치 소설이라고 해서 안 팔려요.
독일 사람들은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영화로 만들어져서 영화도 굉장히 흥행이 됩니다. 독일 사람들 진짜 되게 진지해요. 이렇게 된 거고요. 예,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소설을 다시 보면서 제가 청춘의 독서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빌트나 디벨트 같은 신문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냥 사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신문 10개가 있으면 9개가 그래요. 지금 보십시오. 검찰 조사실에서 한 모든 진술들이 특정한 신문사에 진술 그대로가 아니라 비틀어진 형태로 중계방송이 됩니다. 지금 매일매일 보시잖아요. 저 1970년대 독일에서는 슈프링어 계열 신문사 몇 개가 그랬어요. 소설에도 나오지만 경찰관이 카트리나 블룸에게 제대로 보도한 신문 15개를 갖다 줘요. 근데 저 신문사가 시장 점유율이 30%잖아요. 안 막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저와 비슷한 신문이 90%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전 자부심을 느껴요. 어떤 자부심을 느끼냐. 그래도 나라가 안 망하고 있잖아. 그래도 시민들이 그게 휘둘리지는 않잖아. 일부 휘둘리긴 하지만 전적으로 휘둘리지는 않잖아. 저 소설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저 독일이 부러웠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카트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소설을 하나의 산이라고 한다면 우리 동네도 이 산이 있으면 좋겠어.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2009년도에 이 소설을 읽고 나서는 우리 동네도 이런 산이 있네 그렇게 된 거죠. 오늘 이 강연을 하기 위해서 오면서 이 소설을 다시 보고 나서는 우리 상황이 좀 끔찍하군. 그런데도 세상이 그래도 이만큼 돌아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현명해. 그리고 이제는 신문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빌트지도 하루에 400만 부를 못 찍어요. 종이신문의 시대는 100년 만에 기울고 있거든요. 이게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시작이 되어서 100년 동안 지속되다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뉴미디어의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 자신을 이해하려는 욕망, 나의 자아를 제대로 인지하고 싶고 나의 자아를 품격 있게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욕구,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그리고 아무리 저 빌트지와 같은 신문이 10개 중에 9개가 있어도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그 문제에 대한 정보를 찾아가면서 그 해악을 극복해 나가는구나, 이런 약간의 희망,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이 정도 되는구나 라는 믿음, 자부심. 되게 웃기죠. 산은 그냥 있는데 제가 올라갈 때마다 그 산 갔다 와서 다른 느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이 소설을 다시 읽어보면 또 어떤 느낌이 들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왜 시차를 두고 계속 같은 책을 읽을 때 다른 게 보이고 다른 느낌이 드냐 하면 내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자아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변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노선을 바꾸거나 이랬다고 너무 욕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우리의 내면에는 자아라는 게 있어서 그 자아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있는지 좀 의심하거든요. 자아라는 거는 뭐지? 생각해보면 이제 치매 증세가 시작된 어르신들을 보세요. 그게 막 며느리가 아침에 밥 드렸는데 우리 며느리 나 굶긴다 라고 말할 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드웨어에 손상이 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억을 잃어버려요. 치매가 오면 자식도 못 알아보고요. 그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법륜 스님 그 증문적답을 계속 제가 심심할 때 보는데, 보다 보면 질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고통스럽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막 형제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다툼, 며느리와 시어머니, 뭐 무슨 온갖 갈등들이에요. 전부 다. 그게 다 누가 만드냐면 본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그렇게 완성된 형태도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우리가 그 안에 있을 거로 추측되는 그 사람의 자아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벌어지는 일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늘 변하기 때문에, 같은 책을 시차를 두고 읽을 때 왜 다르게 느끼냐면, 첫째는 내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꼭 나쁘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서요. 아니라요. 예전에는 몰랐던 것을 지금 훨씬 더 그동안에 많이 알게 되었고, 저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책을 예전보다 더 깊게, 더 넓게, 풍부하게 이해하기 때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는 환경이 바뀐 탓도 있습니다. 지금이 전두환 정권과 같은 시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 소설을 오늘 읽어도 느낌이 완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계속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의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시차를 두고 여러 번 읽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하는 방식인데요. 책을 여러 번 읽는 거죠. 여러 번. 꼭 10년, 20년 시차를 둔다면 너무 길죠. 예컨대 제가 요즘은 책을 이런 인문학 책이나 또는 소설, 문학작품보다 과학책을 많이 권합니다. 과학책을 많이 권하는 이유는, 되게 인문학에서는 나는 누구인가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죠. 나는 누구인가. 근데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먼저 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은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로 존재하는 내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이 어떤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내가 뭔지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는 진짜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책을 많이 권합니다. 원래 나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뇌가 원래 부여받은 임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제공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그러면 엉뚱한 걸 보게 돼요. 요즘 뭐 넷플릭스에서 뭐죠? JMS 이런 거 나오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저런 걸 믿지? 왜 저런 걸 믿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걸 믿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아니 뭐 많은 걸 믿잖아요. 사실이 아니어도. 근데 뭐 마녀가 빗자루를 하고 날아다닌다. 믿어요? 안 믿으시죠? 그런 걸 안 믿어요. 그럼 어떤 거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아들이 있다. 믿으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믿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정말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것도 있다고 믿어요.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늘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알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은 우리 뇌가 결정하는, 뇌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뇌는 뇌세포의 집합이에요. 그냥 물질이에요. 우리의 자아는 물질이 아니죠. 우리 자아, 내가 나를 나로 인식하는 어떤 인식의 주체, 그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물질에 깃들어 있죠. 우리 뇌세포예요. 근데 이상한 게 이 물질이 아닌 자아가 마음먹으면 뇌를 조종하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건 해야 돼. 이런 거야. 내가 잡혀가더라도 데모를 하러 가야 돼. 내가 돈이 많지 않아도 이건 기부를 해야 돼.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원래 뇌는
자기의 생존에만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자아 때문이거든요. 이게 훌륭한 거야, 이런 삶이 훌륭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이 아닌 의식이, 자의식이 또는 자아가 물질인 나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되게 기적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인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과학책을 많이 권하는데, 제가 이제 그 코스모스 같은 칼 세이건의 책은 나온 지 50년이나 된 책인데 50년 전의 최고 수준의 그런 물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번 읽으면 잘 몰라요. 일부만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제 한번 읽어놓고 다른 책들을 이렇게 보다가 다시 이 책을 보면 지난번 봤을 때보다 훨씬 많이 다른 각도에서 풍부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덮어놨다가요, 또 딴 공부 막 하다가 또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현대의 고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은요, 한 번 가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올라가서는 알 수 없는 산과 같아요. 무등산처럼요. 저도 한 3번은 가본 것 같은데 아직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산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과 사귀는 방법, 어떤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좋은 책을 시차를 두고 거듭해서 읽는 이 방식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글쟁이로 밥 빌어 먹고 사는 이런 처지에서 볼 때 이 독서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글 쓰는 일로 밥을 먹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막 얘기는 한 10분쯤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최하신 분들은 그냥 혼자 얘기하고 끝내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한 2-3분만 제가 혹시 강연과 관련된 내용 중에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제 생각을 물어보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 들어보시죠. 자, 뒤에 맨 먼저 손 드시네요. 마스크 쓰시면. 예. 뒤에서 2번째 줄이에요. 마이크가 없으시죠? 갖다 드립니다. 갖다 드리세요? 예. 그래도 다른 분들도 다 들으시면 좋으니까. 예. 정말 20대 때 들었으면 정말 독서를 위해서 저도 돈 벌 수 있는 글을 혹시 쓸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허망한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선생님께서 빌 트지 같은 게 우리나라에는 90%가 됐는데도 저는 뭐 100%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안 망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 그런지, 하여튼 요즘 그 소위 검찰 독재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기를 목격하면서 선생님이 그 젊은 날에 27살 무렵에 쓰셨다는 당소 유서에 구절들이 참 절절히 다가왔어요. 특히 다음 구절입니다. 진달래는 벌써 시들었지만 아직 아카시아 꽃은 피기 질문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거기에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됐어요. 그 데모 장면을 보시면서 그날 이후로 세계 내의 사물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절이 특히 좀 요즘 그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에서도 그렇고 또 이태원 참사에서도 정말 그 국가의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막 제대로 이윤 추구에 내몰리면서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세계의 사물을 그렇게 많은 죽음을 보고도 선생님은 머리채 끌어가 잡혀가는 하부의 모습을 보고도 세계의 사물을 다시 지각하게 됐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의 절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내 이웃과 어쩌면 또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세계의 사물들을 다른 의미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선생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예. 정확하게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를 돌아보면 나하고 다른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묶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이 나거나 언론에 보도가 되면 어떤 사건이 나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나한테 좋은 거야 아니야? 나한테 이익이 아니야?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것이 나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딱 보면 저게 옳은 거야? 옳지 않은 거야? 라는 의문부터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일정 비율로 섞여 있어요. 왜 이 호모사피엔스가 군집을 이루어서 지금 20만 년을 살아왔는데 왜 이 인간 사회의 구성원들 중에 그런 스타일과 이런 스타일이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게 되었을까? 이게 생물학의 아주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많이 이 미디어에서도 그런 거 나오는데 길 가는데 새벽에 막 힘들게 청소하고 있는 분들을 봐요. 그럼 어떤 엄마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저 아저씨 좀 봐. 지금 비 오는데 저렇게 열심히 청소하고 계시잖니. 저 아저씨들 계셔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야,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비율이 고정돼 있으면 세상은 안 변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율이 변한다고요. 길게 봐도 변하고 짧은 시기 안에서도 변해요. 사람들이 자꾸 달라진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자아는 불안정하다고요. 한때 박근혜 대통령을 엄청 지지했던 분들이 그죠? 엄청 국정 운영을 못할 때도 잘한다고 50% 넘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태블릿 PC 터지고 뭐 최순실 씨 이름 나오고 막 이러고더니 잘한다가 그 다음에 10%밖에 안 돼요. 짧은 기간이지만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의 뇌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지라도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반영해서 자기의 판단을 수정하거든요. 그래서 늘 단기적으로도 사람들이 바뀌고요. 길게 봐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딱 양분해서 이래야 하는데 이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울분을 가지기 시작하면 인생을 살기가 진짜 팍팍해져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사람은 다 다른데 우리가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을 바꾸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뇌세포에 변화를 줄 수 없고요. 뇌세포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통신이 이루어지면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데 그거를 밖에서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데이터뿐이에요. 데이터요. 그래서 데이터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판단이 달라질 거야. 다른 모든 것이 똑같아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더 올바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자꾸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멀쩡하게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이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가 올 거고요. 또 늘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오래 안 갑니다. 그게 또. 예, 오래 안 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익숙한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그것이 이미 익숙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어떤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잘해줬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배은망덕하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계속 잘해주는 거는 기본값이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뇌가 별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우리가 좋다고 인식하려면 나쁜 것을 겪어야 돼요. 일부러 겪을 건 없는데 그냥 겪게 돼요. 그게 인간사더라고요. 자, 아무리 빛나고 훌륭한 어떤 시기도 영속될 수 없고요. 아무리 끔찍해 보이는 시기도 영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개인의 삶도 그러하고 어떤 사회의 역사도 그러한데 늘 기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그 자연이 우리에게 안겨준 그런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아주 추하고 더럽고 끔찍하고 납득 불가한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 다음 시기에는 그와 반대의 상황이 예비되고 있는 것이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숨 길게 쉬면서 그렇게 유익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한 분만 더 할까요? 예. 저 오른쪽에 이제 성평등도 딱 맞습니다. 남녀 한 분씩. 예. 감사합니다. 아까 좋은 책을 여러 번 시차를 두고 읽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각자에게 좋은 책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좋은 책을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기준도 다를 것 같은데 오늘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저 책도 꼭 읽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까 질문하신 분처럼 요즘 사회 구조가 좀 이상한데 이 사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읽어야 될 작가님의 좋은 책 한 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소개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이제 책 소개를 잘못하면 그 다음날 갑자기 막 송이버섯이 향상자가 온다든가 이런 불상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소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근데 소개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거의 국내 유일의 책 비평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알릴리오 북스라고. 거기에 지금 잠시 정비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4월 되면 다시 시작할 거거든요. 거기서 또 좋은 책들을 계속 소개할 생각이고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과학 쪽인데요. 제가 문과니까 사실 과학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모르니까 공부가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아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인문학 분야의 책을 이렇게 읽으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별 새로운 얘기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과학책을 읽으면 제가 무식하기 때문에 막 읽는 것마다 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되게 과학과 인문학이 어떻게 다르냐. 제가 이제 과학책을 자꾸 권해드리는 이유는 과학은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증거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학문이고요. 과학이 왜 발전했을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킨 기본 동력은 과학기술혁명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쭉 발전해 온 것은 과학밖에 없어요. 인문학은 뭐냐? 인문학은 나를 이해해 보려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과학으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냈지만 여전히 모르는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과학으로 모든 것을 확실하게 밝히기 전까지는 그건 다 인문학이 맞는 거예요. 인문학은 몇천 년 전에 생겨가지고 과학이 아직 발전이 미미할 때도 온갖 문제에 대답을 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죠? 지구가 도는가? 천체가 도는가? 이런 문제 처음에 다 인문학이었어요. 지금도 인문학은 물질의 증거로 무엇을 입증할 수 없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게 인문학이거든요. 그 인문학 중요합니다. 근데 나를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이 인문학인데 인문학만으로는 나를 알기 어렵다는 데 함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보자 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릴리오 북스에서도 과학책을 다룰 때가 조회수도 제일 많더라고요. 인문학과 과학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과학은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에는 옳은 것, 맞는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고 아직 모르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아직은 모른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직은 모른다가 이제 불확실한 거니까 거기서 나중에 일부가 맞다로 가거나 틀리다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인문학은 뭐냐? 인문학은 맞다 틀리다가 없어요. 인문학은 유식한 말로는 담론을 생산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인문학은 담론을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니고요. 담론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그냥 그럴 법한 얘기, 좀 싸게 표현하면 그럴싸한 이야기, 좀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그럴 법한 이야기, 아주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개연성 있는 담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연성 있는 담론을 쉬운 말로 번역하면 그럴 법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원래부터가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문학의 과제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과니까 인문학 책을 늘 추천해 왔는데 인문학 책은 알아서 읽으시고요. 딱 한 권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과학책을 소개하자면 한국어판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된 책이에요. 한 20년 정도 된 책인데요. 제목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제목이에요. E는 mc제곱이라는 책입니다. E는 mc제곱. 이것 때문에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좀 있으신데 이것 때문에 핵폭탄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태어났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근데 굉장히 잘 쓴 책이에요. 제가 최근에 읽은 과학책 중에 제일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여성 물리학자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세실리아 페인이나 또는 마이트너 같은 이런 자기의 공적을 남자들한테 다 뺏기고 그리고 과학사에서 갇혀진 채 잊혀진 채 있었던 이런 그 저자가 지식사회학을 전공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쭉 그 좌변에는 에너지고요. 그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왼쪽은 에너지예요. E. 그죠? 에너지가 뭐냐? 누가 에너지 개념을 만들었냐? 이게 이제 마이클 패러데이 얘기가 나오고 오른쪽은 M은 질량이에요. 그죠? 질량 보존의 법칙을 누가 발견했느냐? 르부아지에라는 이 프랑스 화학자인데 회계사예요. 이 사람 프랑스 대변인한테 목 잘려 죽었는데 루이 16세하고 같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르부아지에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했고요. 아인슈타인이 뭐랬냐?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넘나든다는 걸 밝힌 게 그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맞는데 질량이 에너지로 넘어오지 않는 조건에서 맞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도 맞는데 그것은 질량이 에너지로 안 간다는 전제에서 맞아요. 아인슈타인이 뭘 얘기를 했냐면 질량과 에너지의 합이 늘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합한 거죠.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재밌는 게 아니고 이 저자가 그 이야기를 전개해간 방식이 저 같은 문과가 읽기에 너무 좋았고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거 이해한다고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책에는 나를 이해하는데, 인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학자들의 아주 많은 일화들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940년대에 미국과 독일이 핵무기 개발 경쟁을 할 때 독일이 얼마나 핵폭탄 개발에 가까이 와 있었는지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노르웨이 특공대의 활약상도 나오고 재밌습니다. 여하튼 제가 단 한 권의 책 올해 들어서 제일 재밌게 읽은 거 추천하라면 소설은 정지하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이미 추천을 했고요. 과학책으로는 제가 뒤늦게 읽었지만 E는 mc제곱이라는 이 아주 따분한 제목을 가진 이 책이 엄청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그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마실까요? 자, 제가 원래 강연을 하면 끝나고 뭐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2번 해야 되거든요.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런 개인적인 시간은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신간이 나오면 6월 달쯤에 신간이 나올 거니까
그때 이제 책 팔러 막 전국에 다닐 거예요. 전국에 책 팔러 다니면 광주에도 책 팔러 한 번 올 거니까 아쉬움은 그때 들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명강연을 해주신 우리 유시민 작가님께 여러분의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